원래 대법원은 말 안 해. 그냥 꼭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판결하면 그만이야. 니들이 어쩔 건데. 지금 거의 수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거구나. 뭐라 내가 이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 야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얼굴 빨개져. 진짜요?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조희대.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조희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진짜 내란의 강을 거의 다 건너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들을 믿고요. 네, 매우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항상 저에게 유시민 불러와라 이런 요청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유시민 작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부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일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일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미안한데 저도 죽겠어요. 유시민 권하는 사회. 좋은 사회는 아니거든요. 네. 참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듭니까? 네, 원래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를 빨리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 말고 더 좋은 제도를 개발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아니 우리가 내가 4월 4일 날 여기 수요 난장판인가 라이브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우리 탄핵 인용된 날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네, 지금 처음 라이브로.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신경안정제의 역할은 끝이고 그랬죠. 이제 무슨 세정제, 살균제 뭐 이런 거나 할까 했는데 맞아. 오늘 또 이게 신경안정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저한테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문자로 이런 거 잘 안 보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꼭 대법관들 뭐 탄핵해 주세요. 고등법원 판사 탄핵해 주세요. 이걸 막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느낌이 크다는 저도 거예요. 탄핵 인용 직후에 나와서 방송 한번 하고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이래서 이제 아까 그 책 맨 뒤에 한 꼭지 새로 쓰고 뭐 이렇게 문장 선보고 이렇게 개정판 준비하느라고 나도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정치 비평은 뭐 그전에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줄이고 원래 하던 일을 해야지. 책 작업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5월 1일 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네. 딱 한 번만 더 하자. 신경안정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간의 법비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법원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늘 아쉬웠고 네. 처음 계엄 초반부터 내가 조희대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드러내줘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데 너무 심각해 지금 이게 해놓은 짓거리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람도 사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 어떤 사회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열병 발작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한밤중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의 밤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발열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이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었어요. 네, 맞아요. 1차 내란이 작년 12월 3일 밤에 있었고 2차 내란이 이제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이 관료들의 난, 이 대행들의 난, 이게 2차 내란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내란이 조희대의 난 또는 이제 법비들의 난, 이 뭐 도적비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도적대들의 난이죠. 이게 지금 3차 내란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열병,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이 발열을 동반한 이 병이 한번 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였고, 그다음에 진압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 잔당들 혹은 내란 일당들의 반격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열병이 한번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징후를 뚜렷이 느끼지 못했으나 우리 몸을 골병 들게 만들고 있던 여러 요소들. 후유증 같은 건가? 그 고위 관료들, 법관들, 뭐 검사들은 그 전부터 이미 나타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 장성들 뭐 등등해서, 그다음에 뭐 민간 무슨 헌법 전문가, 형법 전문가, 로펌, 법률 회사들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 사회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암적인 요소들이 다
다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너무 적나라해.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동안에 잘못 표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뭐냐 매번 저는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맞아. 그렇죠. 내가 지금 봤더니 윤석열은 억울해. 아이 뭐 억울한 건 아니고 이 부패한 뭐 엘리트 카르텔들이 윤석열이라고 아는 아이를 대통령으로 그냥 세웠던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예, 그 이거 내가 그동안 좀 잘못 표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이회창이라는 경기고 서울법대 예, 그 서울법대 내란과 네, 그거를 중심으로 이게 누구의 세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짓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2번 될 뻔했다가 안 됐죠. 근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실패하고 한이 맺혀 있었거든. 아. 윤석열을 통해서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한 방에서 무슨 명현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뭐 약 먹고 나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부드럽게 거. 나가고. 네, 그거. 꼴 평생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 아. 금단 금단 증상 현상. 아. 금단. 이런 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예. 곳곳에서 발작하는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이제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군부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네. 고위 관료들, 아우. 이 모피아들, 얘네들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판사. 최강욱 변호사도 못하고 공직자도 할 수 없는 최강 유튜버. 네, 최강 유튜버가 평소에 늘 주장해온 이 법비 이론. 아. 이것이 그냥 망상이 아니고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도 오로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열이 한번 확 나면 우리 몸을 전부 정밀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잘 치료했을 때.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과거에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금단 형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이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나타났죠. 일단 아.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효욱이 했던 다음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렇지. 그게. 예. 아.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역풍을 한번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걔들 기준으로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 거야. 성장 과정이나 학벌이나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명문 상고라도 나온 저걸로 얘들이 뭐라도 이거 고등학교는 나왔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공장 다녔잖아, 공장.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란 세력이고. 그건 네. 맞죠.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예요. 국회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나와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딱 첫 문장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냐면 네.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에 근거해서 방송에서 논평하잖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나이브하다고. 그치. 나이브하다고 지금 법 얘기 좀 그만하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 그 나이브라는 말이 물정 모르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물정 모르는. 네. 이게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간다는 방증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최욱 씨가 뭐가 불안한지 나는 안 불안하거든 지금. 참 나이브하셔. 나는 안 불안해. 지금 상황 이렇게 보면 막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15일 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조희대의 목표는 네. 6월 2일까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그렇죠.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날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표예요. 그렇게 그러면 해야 돼. 어떤 재판도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네.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네. 하여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위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요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아 그러네. 예,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저 싸움을 업어로 하는 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그냥 법봉만 가지고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가?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9명 포함해서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 부장판사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 포함해서 배석판사 둘까지 그 대등재판부 합의부 거기 3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권 혼자만 탄핵하냐,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이 맡기라고요. 그걸 알아서 해요 거기서. 그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제 축구 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씨 그거 패스를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깔아서 차야지 왜 위로 차냐고. 그럼 뭐라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 네가 해 네가.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왜 그 따도 왜 그 따도 앉아가지고 초수를 저거를 저기다가 안 두고 이건데 거기 선수들이에요. 그래요?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그럼 선수들도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우리 그때 나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네. 불안하다고 날짜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무죄로 해서 상고 기각할 거면 천천히 하지. 어차피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데 그걸 뭐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털어주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거는 상상할 수 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지기현과 아울러서 조희대 이름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논거는 뭐였냐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기는 어렵다. 네. 고로 이렇게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그냥 상고 기각이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습니다. 조이대가 뭐 털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 해서 사람들이 이건 상고 기각인가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지. 생방송 중계도 나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대국민에게 그러니까 생방송. 미친 자들의 미친 짓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상식과 법리에 의거해서 그걸 예측했던 분들을 나이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부위는 암세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암세포가 터져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진했다. 싸움의 기술이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사법 관료 집단이 법원 관료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이는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너 6만 페이지 다 읽었어? 12명이 다 읽었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읽었다고 했어.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로그 기록 내놔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면 싸움을 해본 양아치 집단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원래. 내가 언제 봤다 그랬어? 내가 언제 스캔을 했다고 그랬지. 봤다고 일로 바꿨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그게 싸움이거든. 그게 싸움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로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흘리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제목이 뭐였습니까? 상고는 원래 다 안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봤다는 자백이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또 제목이 바뀌어요. 상고심판 구조를 잘 모르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로 숨어서 했잖아요. 그게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긁혔다는 거예요. 원래 대법원은 말 안 해. 원래는 말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욕해 되는 놈들하고 말 섞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판결하면 그만이야. 니들이 어쩔 건데. 근데 지금 거의 수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거구나.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 하면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 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못 보냈네. 무죄 와가지고. 네. 그럼 다시 보내야지. 그렇죠. 그 생각만 한 야,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지금 다 탄핵당하게 생겼어. 이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헌법을 잘 몰라. 헌법에 제적의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희대 외 9명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렇지.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네. 어떤 옛날 싸움 좀 해본 아저씨가 가르치잖아. 네네. 백윤식 씨인가? 네. 그거잖아.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싸움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이렇게 하고 나무젓가락 딱 꺾어서 팍 찌르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암수를 쓰는 거잖아.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칙을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유시민 작가님 말씀에 좀 보태자면 조희대의 생각은 아까 말씀처럼 원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오면은 빨리 내가 정리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내 손에 피를 묻혀야겠네. 여기까지는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대법원장인데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 들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이재명은 이러이러하게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데로 판이 확 뒤집힐 거라 생각했어요.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그 자기가 그 안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가 저 용산에 가서도 막무가내로 달린 게 지가 검찰총장 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생각하는 수준이나 사고방식이나 틀이 조희대도 그 안에서만 쭉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조희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처음 국민들 앞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하면 이건 흔들린다. 이거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개뿔 흔들려. 네. 아니 이재명 지지 여론은 더 강고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민주당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지금 무기를 다 꺼내와서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야. 일단 장전하고 탄창 끼우고 조희대는 그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열을 논하면 누가 우위에 있다? 국회가 우위에 있어요. 그런 어떤 무기의 면에서나 여론 지형의 면에서도 그런데 그 여론 지형은 조희대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희대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 여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들어보니 그러네. 또 하나 이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거나 소수거든요 지금 사법부가.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되게 촉박한 상황에서 되게 무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 형사소송법 때문에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어 자기들은. 근데 무리수를 써야 되는데 얘들은 애초에 그 법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전제가 또 국민들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싸우면 일단 국민 지지는 절대 못 받아요. 내부 결속이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나 우리 조희대 건드리면 우리도 하는 거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죽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뭘로 죽일 건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법부라는
이 구성의 특징이 전에부터 유시민 선배님 그랬잖아요. 사법부라는 거 관념 속에만 있는 거고 개개 판사들이 그냥 있는 거다 별개로 다 군집으로.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나 조희대 때문에 판사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결집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고법 형사합의 7부 이재건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금 예비 후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막히게 생겼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 이제 이재권 얘기를 드리자면 이재권은 왜? 마용주하고 저기 신숙희하고 대학 동기야. 근데 이 기수가 23기인데요. 23기가 이미 3명이 대법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려워 지금 기수에서 대법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재권이가 5월 2일 날 그냥 저질러 버린 거는 원래 이게 제주도 출신으로 되게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그렇죠. 착한 스타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정통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속으로 엄청난 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숨기고 겉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조희대가 결행한 걸로 봐서 이게 법원에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이 그럴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독하게 맘먹고 저지른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그러면 이재권은 그 전에 양승태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실 판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비서로서 본 친구야. 이재권은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결행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보필을 해야지 나한테 문이 열린다라고 5월 2일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 어떡하냐 이제. 그럼 심각해지네. 지금 심각해진 거야. 그럼 머리가 복잡하네. 고민하겠지. 지금 눈앞이 캄캄할 그렇지. 거야. 이재건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고위급 판사들이 여론에서 이렇게 가족과 신상이 털리는 경험이 처음일 거예요. 이게 그냥 근데 어느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과거 판결 다 파내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 뭐 동창 관계, 무슨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냐까지 다 파내고 있잖아. 뭐 아빠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뭐 70몇 억을 차액을 하고 와. 그리고 뭐 그런 캐비넷도 다 열고 있어 지금. 뭐 입건된 거 뭐 이런 거 석건 다 찾아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내가 대법관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해왔던 거 그게 같아. 항상 문제라니까. 근거는 없어. 내가 뭐 본 적이 있냐 뭐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해왔어. 말씀이 뭐 다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사롭게 움직였다.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사태가 펼쳐졌던 내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입 안 다물었어. 그리고 자기 뭐라고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했잖아. 또 대법원장. 그러니까, 살펴보겠다고. 아니 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뭘 지켜봐? 뭘 지켜봐? 뭘. 이미 다 봤는데 뭘 아니, 지켜봐? 수십 년 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 네. 우리 헌법 77조 개헌법 앞단에 보면 국회에 대해서는 합법 합헌 개헌인 경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날 밤에 국회 개헌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 끼고 들어가고 막 다 봤잖아. 맞습니다. 무슨 검토해봐야 뭔 절차를 거친지 뭘 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것은 이미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윤석열과 그렇지. 정신적으로. 맞아. 싸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맞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붙을 때 저쪽에서 보면은 왜 권성동 그다음에 뭐 김재원 뭐 박수영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곽규택이 뭐 한동훈이 할 거 없이 그 김기현 막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앞서 드린 말씀 것 같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치워 그러고 가버리잖아.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그러니까 다르고.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뭐라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요. 이수겸만 빼고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야 이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얼굴 빨개져. 아 진짜요? 애들이야 진짜 이게 이재권,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니 실제로 내가 애들 데리고 얌마 이렇게 해봤어 내가 애만 학교 다닐 때. 해봤대. 고귀한 분들이셨어. 아니 그러면 여론이 진짜 중요하겠네. 그렇다니까. 여론이. 그래 지금 밤잠 못 잔다니까. 여론이 폭발하고 여론이 그냥 국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지금 엄청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명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2명이나 했죠.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안 되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법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쓰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법원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뭐 밟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희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지.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선봉자.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야. 안 결론적으로.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아니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늘린 거, 거하고 30명으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은 안 웃겨.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계속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맞아.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출석. 좋다.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네,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느끼게 거예요. 돼요.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선구자가 되겠네. 아니, 진짜 조희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법원하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국회가 충돌하는 장면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맞아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게 좀 당혹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그 당혹스럽고 불안하기로 치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해요. 첫 경험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하면 지는 거야. 아 좋습니다. 팔랑기야 팔랑기. 요래놓고 또 돌아가가지고 그게 누가 또 이게 불안적인 요소를 하나 올리면 또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불안감을 덜 가지는 이유는 만약 민주당이 경각심이 없고 헬렐레해 있고 이러면 제가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국힘당이 어떻게 한다, 뭐 대법원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불안하지 않은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게 믿음이 덜 갈 때는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믿음직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 신경안정제 역할은 여기 매불쇼에서 오늘이 끝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 그러길 기대합니다. 이 싸움이 지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싸움이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죠. 그렇지만 이 싸움의 성격이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고요. 헌정 질서 지키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정치 질서, 게임의 룰 이걸 지키기 위한 거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 싸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플랜 B 이른바 플랜 B 뭐 대안 후보 뭐 이런 거 왜 저는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지만 속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냐하면 무기가 다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법으로 맞서야 된다. 네. 전공법으로 맞서서 극복할 때에 그렇지.
제대로 의미 있는 싸움이 되는 거다. 진짜 내란의 강을 거의 다 건너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들을 믿고요. 6월 3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렇지. 이 대법원에서 조희대 이름이 자꾸 일본 사람 이름이 생각나. 쉬는 시간에 계속 그거 하시니까 입에 붙었지. 조희대. 네, 조희대 씨가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의 불소추 특권 그것도 딱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각급 법원에다가 모든 재판은 퇴임 때까지 스톱. 이 결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 나라가 덜 시끄러워요. 그게 다른 계속 재판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니 헌법의 취지대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결속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밀고 가서 명확하게 민의를 대선 투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네. 그게 이 모든 내란의 후유증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네.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게 결국은 아마 기를 잡지 못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나도 그렇게 봐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대선에서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분노와 불안을 절대 잊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나고 나서 안 돼. 아이, 그래도 뭐 사법부가 아이, 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이 이름들 네. 잊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법안들은 다 통과시켜야 예, 되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네. 그거 모든 법안의 이름에 조희대 법안이라고 쓰세요. 그 빌런들과 싸울 때마다 항상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22대 총선의 결과. 맞아요. 그럼요. 항상 200개가 안 돼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지만.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훗날 빌런과 싸울 때마다 우리가 22대 대선 결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할 수 있게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이게 된다. 주권자의 힘이라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음 편안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까봐 15일 전 불안감이 조금 12일까지 기다려.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긴장은 놓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